참여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관리사를 갖다가 공부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요. 뭐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합격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소장님이 되시면은요 원칙을 갖다가 세워주시면은요 입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힘들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한 말들을 따가 하는 것이지 합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 자체를 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89쪽에 보시면 제4장 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4장 주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소는 민법에서 어떤 걸 주소로 할 것이냐, 그리고 주소를 갖다가 왜 두었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법에다가 주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법인 민법에다가 왜 주소를 갖다가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법인 민법에 의해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한테 그 권리, 내 권리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 장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다가 주소를 갖다가 넣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어디에서 실현을 하고 어디에서 갖다 줘야 되느냐, 어디에다 갖다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기준점이 된다는 거, 기준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따라 행사하는 기준점이니까 요 권리와 의무 행사 기준점, 요걸 따로 우리는 주소라고 하고, 이 주소는요, 권리 주체가 갖는 거예요, 권리 주체. 그래서 권리 주체만이 주소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고,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주체는 딱 두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주체는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요 법에서 인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 주소를 갖다 갖는 것이고, 물건은 주소가 없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이 주소를 갖다 갖는 것이고, 이때 주소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근거되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때 생활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장소를 우리는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근거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 주소를 갖다 결정하는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소 결정 기준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입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주소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준은 주소 결정의 입법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소 결정의 입법주의는요, 암기하기 좋게 복실계 이렇게 부릅니다. 복실계. 학교 갔다 돌아오면 복실계가 왈왈왈왈 그러죠. 자, 그래서 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주의. 그 다음에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계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주의. 그래서 우리가요, 복실객 그러면 왠지 어감이 이상하니까 복실계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주의이기 때문에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18조 2항에 명문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눈에 보이게 글자로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주소를 둘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단수주의라든가 단일주의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1항에 보게 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습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생활의 모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소에 있어서 전입신고 같은 형식 절차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장소는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요, 당신은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요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상관이 없이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주소로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소로 추정만 될 뿐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지, 전입신고가 됐다고 해가지고 100% 거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갑이 친구 을에게 주소를 갖다가 전입신고해놓고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곳이 주소가 되는 것이지, 전입신고가 된 곳이 주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민법상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절차를 갖춰야지만 주소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객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객관주의는 인정은 하지만 글자로 인쇄된 명문의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상. 그래서 우리는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객관주의이기 때문에 정주의 사실만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의사주의를 갖다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주의 의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정주라는 말을 씁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겠다는 정주의 의사는 그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의식주를 갖다 해결하는 장소로서 주소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 그 주소가 있는데요, 그 주소를 1000년, 10,000년, 100만 년 내가 원하는 장소니까 대물림 시켜서 우리 가족은 반드시 여기에서만 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돈이 많으면 항상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후자 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로 인정되는 것이지,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소 결정의 기준을 갖다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소에 있어서 민법상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민법 조문은 1118개 조문 굉장히 많습니다. 그 1118개 조문 가운데서 주소 관련 규정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주소를 갖다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주소의 효과입니다. 민법상 주소 효과인데요. 이건 모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 말고는 전부 다 다른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를 딱 잘 냅니다. 왜? 보기가 4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딱 끼워 넣으면 5개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의 효과는 모두 4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불법을 저지르면 변상을 해야 된다. 불법 변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면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상, 불법, 변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부재와 실종. 우리가 이거 안일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지읒이라든가 디귿이 오면 리을이 떨어지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냥 부재와 실종의 표준인데요. 자, 그래서 부재와 실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부재와 실종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주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딱 부여받은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법인도 권리의 주체니까 법인 주소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법인의 주소지는요, 우리 민법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인 주소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인 주소지로 하는 거야. 따라서 설립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설립허가서가 도달이 되고 나서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변제의 장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 이행지죠. 그래서 변제의 장소도 주소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는 채무 이행지인데요, 당사자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로 가져다 줘야 돼요. 채권자 주소지라든가 채권자의 영업장소, 영업소에다가
갖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권리자한테 갖다 주는 걸 우리는 지참채무 그러죠. 그래서 원칙은 지참채무예요. 지참채무. 근데요, 이러한 것들은 임의 규정이니까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 특약이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 자, 그래서 야, 네가 와서 나한테 받아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알았어, 그럼 내가 받아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라든가 채무자의 영업장소에 와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 받아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추심채무 그래요. 추심채무. 가서 받아와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제의 장소는 채무이행지인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 권리자, 주소지라든가 영업소에다가 갖다 주는 게 원칙이고요. 특약이 있을 때에는 받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요.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한 물건이죠. 특정물 채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샀다. 그럼 그 집은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물 채권은요, 요거는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특정물 채권은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물 채권은 지참채무도 아니고 추심채무도 아니고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상속 개시지죠. 자,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지. 우리가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심장정지에 발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부산에서 거주하시고 부동산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동산 집기류가 있겠죠. 해가지고 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요 아버지한테는요,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상처를 갖다가 해서 아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제도 예, 뭐 있겠지만 여기 직계비속이 딱 하나 있어요. 요 아들이 직계비속으로서 이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4월 10일 오후 2시에 심장이 멎었다. 심장이 멎으면 사망이죠. 사망이 있게 되면 이때는요, 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과 같은 것은요, 등기를 갖다 이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장 정지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요, 상속인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년도에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 있게 되면 상속인은 부동산 등기를 갖다 이전할 필요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요 부동산을 갖다가 상속인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서 처분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 개시지는 어디냐 이거죠. 상속 개시지는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주소지에 있는 재산을 넘겨받는 거니까 요 재산은 부산에 있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개시지는 상속인 주소지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피상속인 주소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가신 분 재산은 어디에 있다? 돌아가신 분 주소지에 있으니까 상속은 돌아가신 분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 있어서 주소 관련 규정은요, 불법 변상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재와 실종의 기준이 된다, 법인 주소지가 된다, 변제의 장소가 된다, 그 다음에요, 상속 개시지가 된다.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민법 아닌 것들이죠. 어음수표의 발행지라든가 재판 관할의 기준이라든가 국적 회복의 요건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불법 변상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국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같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민법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주소와의 구별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요, 주소라는 개념, 단어를 갖다가 쓰는데요, 주소 말고도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소 말고도 쓰이는 단어. 자, 그래서 주소 말고도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거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현재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주소. 자, 이 거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거소는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달 이상 머물러야지 거소로 본다. 또는 2달 이상 머물러야지 거소로 본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소는요, 단지
생활하고 있는 주소보다 짧게 머무는 장소를 우리는 거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거소에 대해서는요, 민법이 일정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그 다음에 국내에 주소가 불명인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역시 살아있으니까 권리명사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명인 자는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인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권리명사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준점을 갖다가 어디로 할 것이냐,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본다가 나와야 되고, 여기 또 중요한 게요, 주소가 없이 거소만 갖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생활을 갖다가 모두 정리하고 국내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의식주를 갖다 해결할 장소를 갖다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의식주를 갖다 해결할 장소를 갖다 결정하기 전이니까 주소는 없죠. 없지만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그다음에 주소가 불명인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꼭 기울이세요. 본다. 그 다음에요, 이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거소만 갖는 것도 가능하다. 꼭 기울여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 거소도 없어요. 거소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우리는 현재지 그래요. 이 현재지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주소도 없다, 거소도 없다.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갈지 막막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지는 민법에는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거소에다가 현재지를 포함시켜 줍니다. 거소도 없으면 현재지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가주소입니다. 자, 이 가주소는 뭐냐면 당사자가 거래 행위를 통해서 지정한 제3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 재산적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주소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거래 행위, 즉 거래 계약이죠. 거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정한 제3의 장소예요. 제3의 장소를 우리는 가주소라고 부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분이 A라고 하는 신용카드사에다가요, 카드 좀 발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하고 요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카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계약은 당연히 재산적 계약이 되겠죠. 이런 재산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카드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 사용 내역서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주소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의식주 해결하는 장소하고 카드 사용 내역서 받는 장소가 동일합니다. 근데요, 카드 사용 내역서는 나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무실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는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또 해결하지 않는 제3의 장소를 갖다가 별도로 계약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지정된 사무실을 갖다가 우리는 가주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소가 동시에 여러 곳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가주소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약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사무실을 갖다가 우리는 가주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주소는요, 법인도 당연히 가주소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인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있고 B라고 하는 역시 건설회사가 있는데요, 이때 A라고 하는 회사는요, 서울 여의도고 여의도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요, 서울 여의도에 있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거는 레미콘을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수원에다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된 법인사무소가요, 이때 서울과 수원 이렇게 주소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계약할 수 있잖아요. 레미콘 좀 공급해 주세요. 네, 레미콘 공급하겠습니다. 그럼 그 레미콘 어디다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이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다가 서울 사무실로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다가 건설 현장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다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을 통해서 받는 이행지 가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지정한 제3의 장소를 전부 다 가주소라고 하고, 이 가주소는 계약의 개수만큼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여러 곳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이 가주소 효력은요, 그 계약에 관해서만 효력을 갖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 관계 말고 다른 행위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가주소를 설정을 하면 그 이후에 모든 법률 행위는 가주소에 대해서 발생한다. 그럼 틀리죠.
카드 사용 내역서 그거 하나만이 사무실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다른 것까지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도 법인도 가주소 설정할 수가 있고 이때 가주소를 따 설정을 하게 되면 계약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동시에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가주소를 따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거래 관계에서만 주소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제한 능력자인 경우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 집계를 체결하지 못하니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재산적 행위, 가주소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91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92쪽에 보시면 제5장 부재와 실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갖다 결정을 하는 거, 주소를 갖다 결정하고 나서 제1 먼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소, 바로 부재와 실종이죠. 부재와 실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딱 기준해가지고 부재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종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는 1차적 제도로서 1차적 이런 말을 씁니다. 1차적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1차적 제도로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재산관리.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래 주소나 거소에서 재산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법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종래 주소지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고 의식주했다 얘기하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때 이분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당분간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올 가능성도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돌아가신 걸로 해가지고 그분의 재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속시켜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야, 지금 당장 연락은 안 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기다려주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종래 주소에서 의식주를 갖다가 해결하는 사람이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때로부터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해서 남한테 넘겨주는 것은 지나치게 야박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그분의 재산부터 관리를 했다가 하고 기다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없애버리고 정리하게 되면 너무 야박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를 민법상 부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부재자는 누구냐? 민법상 부재자는요. 생사불명인자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생사불명인자 이거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재자는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재산 방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 방치자. 자, 그래서 이 재산 방치자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부재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재자는 우리는 생존을 추정을 해줍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인가 살아있어서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냐?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추정, 생존 추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생사불명, 요것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재자를 재산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그 재산 방치자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입증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생사불명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해도 예외적으로 재산 관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살아있는 게 명확한 사람으로서 부재자 재산 관리를 해주는 것은 유학생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은요, 요즘 통신시설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외국에 나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학생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납부거부 같은 사람입니다. 납부거부.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라든가 80년대라든가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배만 돌아오고 사람은 못 돌아온 경우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억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억류가. 근데요, 북한 조선중앙TV 같은 데 보게 되면 예, 텔레비전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간혹 만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남쪽에서 보는 분들이 저분 살아있네. 저분 살아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 생존 사실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예외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 재산을 갖다가 국가가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부재자는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지 못하는 재산 방치자. 그래서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갖다가 중심으로 자기 재산을 갖다 관리하지 못하는 방치자고
이러한 분들은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냐 생존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생사불명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요. 국가가 나서서 부재자의 재산을 갖다 관리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부재자 본인의 생사불명이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따라서 살아있다는 거 생존 사실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납북어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재산 관리해 줄 수 있다. 그럼 이때 부재자는요. 성질상 누가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만 부재자가 되는 것이지 돌아다닐 수 없는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부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따 관리하는데요. 법인의 이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이 돼가지고 생사불명이 돼버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재산관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관리를 했다가 해주는 이사가 사라졌으니까 이때 법인 재산관리인 뽑아주세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은 임시이사라는 말을 따가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이사라는 말을 따 쓰기 때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부재자가 되는 것이고 법인은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아니고 법인은 그 지정된 장소에 가만히 있는 단체에 불과한 거니까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이 재산을 따 관리하지 못하는 재산 방치자가 있게 되면요. 국가가 무조건 뛰어오느냐 아니면 예외적으로 뛰어오느냐 요게 이제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92쪽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죠. 맨 밑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자, 이 법원이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가정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민사법원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일반 민사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적 관계가 아니고 이건 그 사람 개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가정법원의 전석관할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원의 전석관할. 이때 가정법원이 무조건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경우는요.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 조치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하는 재산 방치자인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재산관리에 필요한 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래 주소지에다가 재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이분이 관리 조치를 했다 안 했으니까 이때는 가정법원에다가요. 일정한 자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청구를 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여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가 안 했을 때는 이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부재자 본인이 재산을 갖다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국가라고 하는 가정법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일일이 국민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갖다 제대로 관리하는지 또는 국가가 갖다가 감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정법원의 직권이 아니고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법원이 간섭하는 것이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때의 청구권자는 누구냐? 이때의 청구권자 도와달라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은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우리가 PPP 세 가지가 있었죠. 피성년 우견인, 피안정 우견인, 피특정 우견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본배사, 후후, 검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때 이해관계인은요.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있는데요. 우리는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가 있고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청구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좁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과연 누구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요. 법적으로 그분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갖다 빌려준 채권자라든가 채권자 그분과 똑같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연대 채무자라든가 연대 채무자 그분을 갖다가 대신해서 돈을 갖다가 갚아준 보증인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다음에 그분의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법적으로 재산 관리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네요. 그럼 이때 사실상 이해관계는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사실상 이해관계는요, 친구라든가 옆집 아저씨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요, 정상적 부부관계는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사람들이죠.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부관계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요,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 청구를 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험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동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혼인신고를 따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그분을 갖다가 파묻어 놓은 다음에 재산을 갖다 가로칠 수 있는 이런 나쁜 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는요,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도 못하고 실종선고 청구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포함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재자에 대해서 국가가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것은요,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따가 하지 않았을 때고, 이때는 국가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직권으로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해 가지고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청구가 들어오면은 이때 가정법원이 뒷짐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조치를 딱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정말 조치를 딱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청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가 가라 이렇게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이거죠.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것은요,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재산을 갖다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요. 요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조치를 다 해놓는 겁니다. 내가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는데 당분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갖다가 대신해서 재산 좀 관리해 주겠냐? 라고 청약을 하고,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당신을 갖다가 대신해서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승낙을 하게 되면 요때는 재산 처리에 관한 위임 계약, 부탁하는 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임 계약을 갖다 통해 가지고 부재자 본인이 자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뽑았죠. 자기가 조치를 다 했으니까 이때는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부재자 본인이 재산 관리를 갖다가 선임을 했을 때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국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조치를 다 했으니까. 근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국가가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간섭한다. 국가가 간섭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요, 어떠한 사정이 발생이 되느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정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겠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것은요, 이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이 소멸됐을 때입니다. 권한 소멸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이때 재산관리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해서 내 권한이 소멸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 뽑아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재자 본인이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 부재자 본인이 생사불명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너의 불행은 참 안 됐지만 나는 눈먼 재산이 생겼네 해가지고 재산을 빼먹을 수 있다 없다?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재자 본인이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 요때는 당연히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국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스스로 조치를 했다 했을 때는 국가가 뛰어갈 필요가 없고 예외적으로 뛰어가서 간섭을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권한이 소멸했는데 안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자 본인이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재산관리인 기존에 있던 놈이 재산을 갖다 빼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요때도 역시 청구권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생사불명으로 바뀌게 되면 요때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들이 뛰어가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따게 되면 요때 가정법원이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내가 알아볼게 해가지고 요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겠죠. 이때 부재자가 뽑은 사람은요, 부재자가 뽑았으니까 일종의 임의대리인입니다. 법원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임의대리인으로서 위임관제인이 있는데요,
요 가정법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문제가 있네. 재산을 빼먹을 것 같아. 위험한 사람이니까 너 하지 마. 너 하지 말고 네가 가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이때 다른 사람을 뽑아주는 것은 개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임. 개임은 뭐? 고치는 거죠. 뜯어 고치는 거. 그래서 이때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요. 가서 봤는데 청구권자의 청구와는 달리 요 기존의 을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인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그대로 계속해라고 하는 것이지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계속해라고 하는 걸 따라 우리는 유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놔둘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데요. 개임을 할 수도 있고 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요. 바꿔주는 개임도 당연히 법원이 뽑아준 거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나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계속해라고 을이라고 하는 요 재산관리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뽑았죠. 그래서 계속 임의 대리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임의 대리인이지만 계속해라고 하는 말은 요때에는 법원이 새롭게 한 말이니까 유임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재자 본인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해도 좋습니다. 징유해도 좋습니다. 담보 설정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전부 다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임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는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정 재산 관리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처분권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유임 결정이 있게 되면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처분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차이점이죠. 이게 바로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에 따르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갖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쪽에 보시면 이제 반괄호 2번 나와 있죠.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지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우리는 줄여서 선임관제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요 부재자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 조치를 갖다가 안 한 거죠. 요때 가정법원에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관리 조치를 안 했으니까 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요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선임을 해가지고 네가 가라 라고 해가지고 을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원이 뽑아준 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그러면 너무 기니까 선임관제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재자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선임관제인은 어떠한 지위를 갖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임관제인의 지위는요,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본인이 뽑으면 계약을 통해서 뽑았으니까 임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고요. 법원이 뽑았을 때는요, 부재자가 뽑은 게 아니고 법원이 뽑았으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이때 법정 대리인은요, 가서 특정 재산만을 갖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것만 관리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갑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포괄적 권한을 갖는 자입니다. 포괄적 권한. 그래서 포괄적 권한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관제인은요, 부재자 본인하고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법원이 뽑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자유롭게 사임도 할 수가 있고 법원도 개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요. 법원이 뽑아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선임관제인은 자유롭게 사임, 개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법원이 뽑아줬으니까 자유롭게 사임도 할 수가 있고 개임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원이 우리 선생님들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의 재산관리인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잘 됐다. 내가 마침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는데 그 재산관리인으로 가가지고 재산에다 관리해주고 그 사람 재산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간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를 딱 운영을 하고 바빠 죽겠는데 당신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또 바빠 죽겠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부재자고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사임도 하고 개임도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법정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임, 개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포괄적 권한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관리할 수가 있고 동산도 관리할 수가 있고 채권 채무도 관리할 수 있고 주식도 관리할 수 있고 예금도 관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재산관리인이죠. 그래서 요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입니다. 불명확한 자. 따라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니까요. 도대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그대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월세 받고 임대차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처분 매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당권 설정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요걸 갖다가 2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